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 학점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듣기엔 이상적인 제도 같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교사는 부족하고 과목 선택은 제한적이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노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는 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구조적인 한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강원도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고교 학점제 실행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평고 장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참교육 학부모회 곽경애 강릉지회 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교육자치 혁신연대 강사명 상임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사명 대표께 고교 학점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수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출석률과 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데 과목당 5학점 기준으로 하면 40개의 과목 정도를 이수해야 합니다. 도입 취지를 본다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수업 선택의 자유를 넘어서 학생의 성장과 진로 설계를 중심에 두고 기존의 교육 방식 자체를 전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현규 선생님,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됐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이제 체감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이제 학생과 교사 입장에서의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현재 현장에서는 고교 학점제로 대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대상이 되고 있는 현 고1 학생들의 선택 과목 수업이 운영 중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학교 운영에선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현장 교사 사이에서도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가 좀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아직 이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낯설고 그래서 기존 방식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서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없던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그다음에 그 학점 이수 기준 적용, 그다음에 절대평가와 5등급제의 병행 등 현 1학년을 대상으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가 기존과 달리 늘어난 측면이 있고 학기 초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측면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성보라고 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현재 1학년 학생들은 과목 출석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점 이수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이스 시스템과 학기 초에 여러 가지로 개선되지 않은 측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때문에 혼란을 겪는 상황들이 학기 초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강경한 쪽에서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철회나 폐지 이런 부분을 주장하기도 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평균적으로 교사들이 어쨌든 시행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손해나 피해가 보지 않는 방향에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 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현장에 계신 이 선생님들은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역할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고교 학점제의 현재 문제점들을 각 시도별로 모니터링 요원들을 모아서
교육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교육부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적응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학생들은 사실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올해부터 본인들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게 기존의 그 학교 현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내가 대학에 가거나 혹은 진로를 선택할 때 고등학교에서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 과목 선택을 빨리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내가 어떤 과목이 나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가려는 노력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서 아이들한테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잘못된 진로 선택이나 성급한 진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과목을 듣는 것이 당연했고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된다는 건데 감사영 대표님, 예. 고교 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고교 학점제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교육 방식이자 최소 성취 보장을 기반으로 책임 교육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배움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AI와 같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사회에서 교육의 효용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융합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미래 사회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그런 판단이 있는 거고요. 교육 현장에서 이제 불안과 혼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영규 선생님, 지금 봉평고등학교처럼 이게 농산어 어촌에 있는 이런 소규모 학교들은 수업 개설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교사 확보나 학교 여건, 뭐 강의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강의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교육부 사업이나 교육청 사업을 통해서 개선해 가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고 알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아이들에게 큰 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과목 선택권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희망하더라도 개설할 교사가 없어서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들 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는 대입에서 이 과목 선택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반드시 수강했으면 하는 과목들, 예를 들면 이공계열에서 물리라는 과목을 아이들이 듣고 오기를 대학교에서는 희망하지만 본교에도 지금 물리교사가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물리학을 들을 수가 없고 대입 과정에서 이 물리학을 들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작은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개설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냐면 시간표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면 줄수록 시간표가 유연하게 돌아가야 하는데요. 제한된 여건에서 시간표를 유연하게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시내의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넣을 수 있는 방향이 많아지지만 농산어촌 학생들은 아이들의 숫자도 적고 근데 과목의 숫자는 많아지다 보니 그걸 조각조각 나눠서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쓰고는 있지만 이 방법들이 결국은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은 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바람직하게 운영하려면 그 학교 교사들이 정말 피와 살을 바쳐야 한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과목 지도입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선생님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올해 4과목을 지도하고 있고요. 인근 학교에 겸임 수업을 나가서 한 과목을 더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한 학기에 6과목까지 아이들을 지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규모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강삼영 대표님, 이렇게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만약에 달라진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교육 기회 자체도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기회 이런 것들이 주어질 거고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도 존재할 겁니다. 대학 들어갈 때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장경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원도에 있는 그 일반고들을 분석해 보면 지역별로 교사의 배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학교당 평균 10명 정도라면 고성은 3명 정도. 과학교사로 보면 춘천이 7.8명이라면 고성은 2명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학교사 이런 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는 군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개설 과목 수도 학교가 규모가 크다 그러면 한 64개 과목을 개설되는데 중규모는 51개, 소규모 학교는 40개 정도의 과목만 개설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정작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수업을 선택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신 상대평가 구조에서 성적을 받기 쉬운 수업으로 몰리는 현상은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과 어긋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고요. 또 그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으로 이걸 좀 만회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의 아이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받고 또 어떤 지역의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받는다. 그 자체가 좀 불공정하다.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곽정희 지회장님, 그러면 고교 학점제를 바라보는 학부모님들의 시선은 어떤가 하는 것이고요. 제도 자체에 대한 기대, 또 한편으로 지금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될 때 이런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좀 선택하게 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면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그 두 선생님들의 우려가 학부모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선택할 과목이 적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진로만을 생각하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들은 똑같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들. 네. 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모르진 않을 거고요. 강원도나 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방식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한계점은 없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장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부분은 일단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 시행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네. 고교학점제의 그 시범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도 함께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이게 가능성을 엿보았고요. 지금은 현재 전국적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고 온라인 말고도 인근 학교와 연합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대면 프로그램도 강원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 마치 이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한 이 만능의 제도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학교에서 듣지 못하는 과목들을 아이들이 수강할 기회를 준다라는 건 분명 긍정적이지만요. 이 이야기는 어떤 학생은 정규 교육 시간,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학생은 그걸 학교에서 듣지 못해서 일과 이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이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내가
더 듣고 싶은 심화 과목을 선택하지만 작은 학교의 친구들은 심화 과목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과목들조차 학교에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일과 후에 듣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건 결국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농어촌 아이들에게 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상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실시되고 있는 게 온라인 학교라고 하는 게 강원도에도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온라인 학교는 학교에 학생들은 없고 선생님들이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정규 시간에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올해 강원도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은 두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본교도 올해 온라인 학교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신청할 계획이지만 이게 조금 더 다양한 학교 또 작은 학교에게 전파가 돼서 선생님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도시와 농촌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 과목 선택의 차이에 대한 격차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수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지 이 단순히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확대만으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삼용 대표님, 그러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들, 충분하게 학습 환경이 구성됐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 아이들한테는 이 온라인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그림에 떡일 수 있다. 누군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그 설문조사를 해본 자료를 제가 얼핏 봤는데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소규모 학교 아이들이 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만족도가 떨어지게 나타나는 것도 같은 까닭이라고 봅니다. 온라인 공동 과정은 물리적 제약을 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입니다. 특히 강원도처럼 학교는 적고 학생 수가 적은 이런 곳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강원도 아이들한테는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 확충.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선행돼야 합니다. 올해도 한 200명 넘게 줄었고 내년에도 지금 예고된 것이 한 230명 정도 정원이 주는 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교사 확충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배치되는 게 고교학점제는 어쨌든 선생님들한테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원의 수를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은 수업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아이들의 숫자에 맞춰서 계속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현재 교육부에서 산정하고 있는 교원 수급의 정책이 지금 배치되는 상황이라서 현장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훨씬 더 혼란스러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교육부가 문제가 있네요. 교육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원 산정 이런 기준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자, 곽경혜 지회장님, 네. 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강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에 따라서 학습 격차는 더 커질 거예요. 이건 코로나 때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이 겪었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움의 질도 차이가 좀 나겠죠. 그 교육이라는 게 일방적이 아니라 실험, 실습, 토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좀 다양한 형태의 배움이 있어야 할 텐데 온라인 교육이라는 거는 일방적 강의 또는 강의 시청 후에 과제를 제출하는 형태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움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이번에 이제 도입된 미이수 제도 이것도 이제 눈에 띄는데요. 예전에 성적이 낮아도 일단 과목을 들으면 이제 이수라는 것으로 인정이 됐다 그럽니다. 이제는 이제 성취 기준을 충족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고교학점제 평가는 성취도와 등수를 함께 적는데 성취도를 이제 A, B, C, D, E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성취율이 40%가 미만일 경우에는 미이수 처리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울러 출석률도 3분의 2
을 채워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미수한 학생들에 대한 또 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보충 시간에 3분의 2 정도 출석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계절학기 같은 걸 운영해서 그걸 채워주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게 책임 교육이라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인데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졸업에 대한 부담감이 압박감이 오는 거죠. 실제로 고교 학점제가 실시된 올 상반기에 자퇴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좀 있고요. 특히 특성화고에서는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높아진 것을 예의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특히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는 교사의 업무를 또 눈에 띄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 지원은 전무하다 이런 것이 현장 교사들의 평가가 있고요. 대학 입시는 여전히 통합형 수능과 상대 평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표준화된 평가제도의 충돌, 그것이 결국 교육의 혼돈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현규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이제 미이수 제도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에 더 집중하거나 목표를 세우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부담이 커져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예, 이게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이 미수제가 어쨌든 올해부터 실행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1학년 1학기 아이들이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본교에서는 이제 미수한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건 저희 작은 학교 아이들이 특성, 그러니까 학교에 자주 잘 출석하고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대부분 원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지금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이들은 사실 학교에 열심히 나오고 학업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이 미수 제도에 접촉될 만한 상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미수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미수가 이루어지면 보충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에는 학업 의지가 있고 학교에 열심히 나오는 아이들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학업 의지가 없어서 학교에서 충분히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 이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럼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정말로 미이수시킬 것이냐, 그러면 졸업을 시키지 않을 것이냐, 그럼 이 아이는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는 여기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1학기에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학점을 받지 못한다거나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럴 바엔 그냥 검정고시를 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벗어나는 학생들, 학업 의지가 있어서 학교를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택하는 아이들이면 괜찮겠지만 학교가 유일하게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인 아이들은 학교 밖으로 이탈했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미수 제도는 사실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현장에서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기존에는 열심히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3학년 때 조금이라도 변화를 이끌어서 사회에 내보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오히려 먼저 지쳐서 학교를 떠나고 선생님들은 그걸 막거나 해야 한다라는 의지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과목의 최소한의 수준을 그래도 아이들이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건 이해하지만 과연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업 수준만이 이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고 공교육이 존재하는 이유인가?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진 않을까? 대학교에서 아이들이 F학점을 받거나 혹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아이들이 성인이고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고등학생들에게는 그러한 그 성숙함이 부족한 미성숙한 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교육이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글쎄, 제도 때문에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강 대표님,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를 시작한 고1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년도부터는 대학 입시도 지금 많이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제도지만 2028년 대입은 오히려 획일화된 평가 체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취지와는 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수능, 9등급에서 5등급제로 전환되는 내신평가 때문에 중하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학생부 중심의 종합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수시 전형에서 교과 이수 과정,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왜 이 과목을 수강했는가 또는 왜 수강하지 않았는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부 진로 선택 과정에 대한 기록이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진로와 연계된 교과목을 충분히 수강하지 못할 경우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분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왜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입학사정관의 질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그 과목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분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도시, 중소도시, 그다음 농산어촌이라는 지역적 조건이 약점이 아니라 특성이라는 관점으로 학생 비율에 따른 지역 할당제 또는 농산어촌 전형의 확대를 위한 논의가 좀 선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회장님, 자,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진로, 성적, 글쎄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선택들을 또 지도하거나 도와줘야 될지 하는 것들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다들 이제 처음 겪는 일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려고 하십니까? 이상과 현실에서 많이 힘들어하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 중에 이 학과를 선택한 아이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살펴보겠다. 거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가 자녀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좀 깊은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보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그래서 부모가 과목을 막 정해준다기보다 그 과목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좀 아이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고, 그다음 또 중고등학생 시기의 진로라는 건 어쨌든 진로 탐색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좀 부모들도 좀 유연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과목 하나 잘못 선택했다고 네 인생 망하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뭐 학부모가 혼자 이제 정보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담임 교사나 진로 진학 담당 선생님이나 과목 담당 선생님과 좀 상담을 좀 자주 가지면서, 그러니까 입시를 아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내 아이가 원하는 과목,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때에 이것이 입시에 어떤 영향, 어떤 방향으로 입시와 좀 연계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와 함께. 그래서 성적만 쫓는 과목을 선택하면 결국 대학도 이 아이의 그 과목 선택 내용을 보고 이 학생을 뽑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 과목들을 고등학교 3년 동안 선택해 왔는지, 그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고교 학점제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이의 진로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 선생님,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건 좋은 방향이 있다만 선택의 부담이 지나치게 일찍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하고 있고 라고 하는데 동감을 하면서도 이 고교학점제가 아이들에게
진로 선택을 강요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려가 저는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진로가 변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대다수였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본인의 진로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드뭅니다. 또 확신을 가지더라도 1, 2년 사이에 변하는 아이들이 많고, 교수님도 대학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대학 와서도 아이들이 아마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진로가 확실해서 과목을 잘 선택하는 걸 보면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조금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지도하는 교사 입장에서 항상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과목 선택이 그 학생들의 모든 진로에 연관되지 않더라도 괜찮고 진로가 바뀌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요. 아이들도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고교학점제는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로 학업 설계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어떻게 하면 진로 학업을 설계해 갈 것인가 그 역량을 길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초점이 과목 선택에만 부여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치 과목 선택을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또 선생님들도 아직 그 인식이 크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과목 선택을 강조하는 측면이 되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결국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입시 경쟁을 줄이고자 만들어놨지만은 더 가열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장 선생님부터. 네, 입시 현장과 이제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어쨌든 고교학점,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이 이 대학을 놓고는 고등학교를 얘기하지 않는 실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2028 대입에 대한 안들을 서울의 주요 대학교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학과에 올 때는 이 과목은 꼭 들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권장 이수 과목, 핵심 이수 과목들을 제시해주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그 발표가 있을 때마다 교육과정 편제가 달라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대학교의 대입 발표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이 학교 현장이 과연 이 제대로 고교학점제를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5등급제 역시 교육부에서는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약화시키면서 아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고 과목이 구분되어 있었고요. 그중에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이 기존의 뭐 절대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된 과목이라서 아이들을 서열화하지 않았습니다. A, B, C로만 평가하고 그 성취 수준에 도달하면 모든 학생이 A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기존 이 입장을 순회해서 5등급제로 만들면서 모든 과목이 5등급제화가 되었습니다. 예술, 체육, 교양, 그다음에 사회과학의 융합선택이라고 하는 일반 과목을 제외하고 이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보통 교과가 다 5등급제가 돼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아이들이 기존보다 등급을 받아야 하는 과목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5등급제가 되면서 대학에서는 기존의 9등급제와 달리 아이들 선발의 어려움을 겪겠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서울, 경기도 상위권 대학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대학별 고사를 조금 더 세분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기록부만 반영하거나 혹은 뭐 수능만을 반영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다가 수능 최저를 도입하고 또 거기다가 면접까지 도입하는 형태.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결국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면접 준비도 해야 되는 부담이 가중되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이 학생들에게 도래하고 있어서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게 조금은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 대표님께서는 왜 이런 괴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2028 학년도 수능은 고교 학점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 선택의 다양성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 유리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는 입시에 종속된다는 가설을 다시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리고 교육 격차는 더 심화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방향은 옳지만 지역의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구조가 없습니다. 교사 확충, 지역 인프라 보완, 농산어촌 전형 확대와 같은 재입 제도를 연계시켜야 되고요. 실질적인 진로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는 이상이 아닌 불평등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이상보다 실행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주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교 학점제 전제는 어쨌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좀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였지만 현실은 학교가 처한 현실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개설 과목 수, 교사의 수, 진로 진학 상담의 수준 이런 게 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진로를 어느 정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냥 남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모두 또 같은 목표를 향해 또 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대입 구조와 맞물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또 교육 다양성과 진로 맞춤형 학습을 지향하는 고교 학점제는 무의미해지겠죠. 그러니까 현실적 대입과의 괴리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고교 학점제가 강원도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건데 일부에서는 이제 폐지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서 안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제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장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고교학점제에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소규모 학교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난 한 6년 정도 계속 작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고교학점제가 아이들의 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하고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들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발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인 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교학점제는 크게 3가지 축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과목 선택입니다. 예. 아이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을 주는 거 바람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교육과정 편제를 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많을 수 있나 하는 과목들이 개설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과목을 좀 축소해서 좀 이 광범위한 과목을 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시스템을 2학년 때까지는 가져가고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들은 3학년 때 아이들이 조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농산어촌과 도시의 차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관련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산어촌 아이들도 도시 아이들이 듣는 과목들을 수월하게 들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더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진로 학업 설계 부분입니다. 결국 아이들이 어떻게 진로를 탐색하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농산어촌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서 보급해야 하고요. 할 수 있다면 인근 학교, 또 소규모 학교들이 모여서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돼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질 좋은 강사, 진로 관련된 강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력풀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마련해서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인데요.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책임 지도 차원에서 현장에 있는 과목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된 현 시점에서 아이들이 과목의 일정 수준으로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걸 AI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걸 아이들에게 이수 인정을 해주는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보완되어야 학교 현장의 이 부담을 완화시키고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의 수업 질 개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교원의 안정적인 수급,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교육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아이들 1인당 교원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파악해서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길러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곽경희 지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고교학점제는 이제 선택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선택에 불리함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선택에 불리함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전문 인력수를 확보하고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뭐 여러 교육과정들을 개발하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어 있고 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만큼 잘 안다 할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 확실한 건 농산어촌 학교들이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 비용이라는 게 뭐 인건비를 뿐만 아니라 기자재, 공간, 뭐 여러 행정, 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 그 비용들이 많이 들 것이고, 그걸 지금 선생님들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예산,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더 작은 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고교 학점제 정상적 안착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고교학점제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려면 이제 지역 격차를 줄이는 제도적 보완,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과목 특성화 학교 간의 교차 수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최대한 대면 수업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교원 확충 및 투내 수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세 번째, 어쩌면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대입에서의 불리함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역 할당제와 같은 농산어촌 특례 전형의 실효성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건 차선이겠지만 AI 튜터링, 실시간 상호작용 확대 등 질적 보완이 이루어져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의 전면 실시에 대한 유보 또는 반대의 목소리와는 별도로 강원도교육청은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세심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 구조를 더욱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자, 고교 학점제 시행 몇 달 만에 벌써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교육 정책은 한번 틀렸다고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한 번의 실패가 학생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정책은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는 그 의미를 잃게 되겠죠. 오늘의 고민이 끝이 아니라 좀 더 책임감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